대구 동서. 소금기 밴 땅이 뭐가 좋다고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요? 제정신이요 지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큰 며느리 최 씨가 비웃음을 감추지도 않고 내뱉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버지 병수발하다 머리가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기름진 논 40마지기를 놔두고 수십 년 묵은 소금밭을 달라고 하다니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냐고. 살을 애는 듯한 갯바람이 몰아치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충청도 서산 땅 강만복 대감댁 사랑채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창호지를 덜컹덜컹 두드렸고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땅을 놓지 않으신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팔자가 사납다느니 남편까지 고생시킨다느니 소금기 밴 황무지를 끌어안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저 여인의 모습이 안쓰럽다는 이들도 있었고 어리석다고 비웃는 이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해 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소금 땅에서 조선 팔도가 탐내는 기이한 소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관아에서는 유 씨의 소금을 가명에 납품하겠다는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논 40마지기를 차지했던 큰 며느리 최 씨는 가뭄과 홍수로 논밭을 모조리 잃고 빚더미에 앉아 밥 한 술을 구걸하러 유 씨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묻혀있던 시아버지의 비밀석함이 열리던 날, 온 서산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금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7글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쓸모없다 비웃음 받던 소금 땅 하나로 조선을 뒤흔든 며느리 유 씨의 기막힌 역전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세상에는 알고 보면 보물인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그 안에 깊이 숨겨진 가치를 아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끝내 웃을 수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금기 밴 땅을 유산으로 받겠다고 나선 며느리 한 사람이 어떻게 온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가리고 그 소금 땅이 품고 있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서산 땅에 강만복이라는 이름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강만복은 젊어서 어염 장사, 즉 소금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창고를 짓고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두루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술도 즐기지 않고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는 위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고 바람 냄새를 맡고 먼 바다 쪽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만복을 두고 하늘이 내린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내린 부자라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강만복은 60 중반을 넘기면서 몸이 부쩍 쇠약해졌습니다. 허리가 굽고 밥맛도 떨어지고 기침이 잦아지더니 결국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가을 보름달이 뜨는 밤 강만복은 큰아들 강봉석과 둘째 아들 강복래를 침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며느리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는 서산 현감의 조카딸로 가문 좋고 얼굴도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빠르고 매사에 계산이 빨라서 언제나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말과 행동이 기울었습니다.
강만복은 살아생전 큰며느리를 대하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유 씨는 홍주 땅 가난한 훈장의 딸로 가진 것은 없었으나 눈빛이 맑고 성품이 단단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사리에 맞았고 시아버지 강만복의 농담에도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강만복은 그런 유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 깜빡이고 바깥에서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살살 두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모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나 그 방식이 세간의 관례와 다소 다르니 잘 들으라. 큰아들 봉석에게는 아산 들녘에 기름진 논 40마지기와 창고 2채 그리고 서산 읍내 기와집 1채를 물려준다. 둘째 아들 복래에게는 태안 해변 가까이에 있는 30마지기 소금 땅과 묵은 염전터 그리고 오두막 1채를 물려준다. 선택은 며느리들에게 맡긴다. 단 이 말을 명심하거라. 소금의 가치를 아는 자가 내 뒤를 잇는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는 시아버지의 글을 보자마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산 들녘에 기름진 논 40마지기라면 해마다 쌀이 넘쳐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창고 2채와 읍내 기와집까지 딸려 있으니 더 따져볼 것도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유씨 쪽에 돌아가는 것은 소금기 밴 땅 30마지기와 오두막 1채뿐이니 저것은 재산이 아니라 짐짝이나 다름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태안 해변의 소금 땅은 어찌하여 그 오랜 세월 동안 갈지 않고 두셨는지요? 강만복이 눈을 가늘게 뜨며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스스로 답하느니라. 그 말이 강만복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 뒤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강만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재산 분배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며느리 최 씨는 사뭇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산 기름진 논은 마땅히 장남인 우리 남편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소금기 밴 땅이야 아우 내외가 가지면 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이 좋은 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저는 태안의 소금 땅을 갖겠습니다. 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척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금 밭이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째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묵은 땅 게다가 갯바람이 사납고 사람이 살기에도 마땅치 않은 곳을 자청한다니 이 며느리가 제정신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쎄요, 우리야 기름진 논이 있으니 쌀 걱정은 없지요. 도련님 내외는 소금 땅 긁어서 밥이나 드시려고요? 허허. 유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땅을 오래도록 놔두신 데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최 씨는 그냥 웃어넘겼고 친척들도 가련하다는 표정으로 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복래는 아내 유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강복래 내외는 태안 해변 가까이에 있는 소금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창틈으로 모래가 날아들어왔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웃이라고는 어부 두세 집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만복의 둘째 며느리가 소금 땅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까운 사람이 쓸모없는 땅을 떠맡아 고생길이 훤하다고들 했습니다. 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짐을 풀자마자 그녀는 삽을 들고 소금 땅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30 땅은 흰 결정이 거틀게 내려앉아 반짝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쪽은 흙빛이 붉고 퍽퍽했습니다. 가장자리로는 억새와 갈대가 무성했고 오래 묵은 염전 자리에는 끊어진 수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 씨가 그중 한 곳에서 삽을 찍어 넣었습니다. 흙이 파헤쳐지자 밑에서 짭조름하고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유 씨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강만복이 어염 장사로 시작했던 젊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유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수십 년째 팔지 않고 품고 있었던 이유가 단순한 감상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남편 강복래와 함께 날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파고 수로를 손질하고 둑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날품팔이 일꾼 둘을 고용했지만 쌀 한 말도 아껴야 하는 살림에 오래 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내외가 손수 흙을 나르고 돌을 치웠습니다. 최 씨는 가끔 일부러 소금 땅 근처를 지나가다 두 내외의 모습을 보고 와서는 시누이들에게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진흙 묻은 옷을 입고 땀을 흘리는 적골이라니 하면서요. 그런데 그 무렵 충청도 일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조기와 갈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잡히는가 싶더니 소금이 모자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선을 절이고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건만 그의 여름 유독 큰 태풍이 연이어 서해를 강타하면서 서해안 일대의 염전 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염부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당연히 소금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에서 소금 한 대를 사려면 예년의 3배, 4배 값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삽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 위에 내려앉은 흰 결정들 수로를 따라 스며드는 갯물 시아버지가 오래도록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이 30 소금 땅. 이제야 이 땅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염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땅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아버님이 오래 지키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강복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염전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로를 정비하고 증발지를 나누고 소금 창고를 짓고 소금을 긁어 모을 도구들도 갖추어야 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 두 내외가 해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봅시다. 두 내외는 겨울 내내 염전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재료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둑을 쌓을 돌은 해변에서 직접 전할랐고 수로를 내는 나무 홈통은 인근 산에서 나무를 베어 손수 깎아 만들었습니다. 이웃 어부들이 보다 못해 가끔 와서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유 씨는 그들에게 밥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부들은 그런 유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속이 깊고 부지런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라고. 이듬해 봄이 지나고 햇볕이 강해지기 시작한 초여름이었습니다. 유 씨의 염전에서 처음으로
소금 결정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증발지에 얕게 고인 갯물 위로 하얀 꽃이 피어나듯 소금이 내려앉는 광경을 보고 유 씨는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복래도 옆에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예사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태안 해변 깊숙한 갯물이 이 땅 속에서 오랜 세월 걸러지고 묵으면서 무언가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인지 이 땅에서 난 소금은 빛이 유독 하얗고 입에 넣으면 쓴맛이 없이 달고 맑은 짠맛이 났습니다. 서산 일대의 노련한 어부 하나가 이 소금으로 생선을 절여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소금으로 절인 생선은 살이 꾸들꾸들하게 잘 마르면서도 비린내가 없어. 이런 소금은 처음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금 귀한 시절에 품질까지 좋은 소금이 태안 해변에서 난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장사꾼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충청도 각지의 상인들이 유 씨의 염전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소금값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귀한 시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이웃들에게는 넉넉하게 나눠주고 장사꾼들에게는 적정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의 염전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 어부들의 가족들이 염부로 일하러 왔고 유 씨 내외는 그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일손이 늘었고 일손이 느니 소금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해 가을 유 씨의 소금은 충청 가명에까지 소문이 닿았습니다. 가명에서 관리 하나가 내려와 소금을 맛보고 감탄하며 관에 납품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 씨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납품 계약을 맺되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소금만큼은 항상 낮은 값으로 먼저 팔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관리는 놀랐지만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관 납품이 시작되자 유 씨 집안의 살림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은 제대로 된 살림집으로 고쳐졌고 소금 창고가 세 채나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30마지기이던 염전은 인근 황무지를 사들이고 개간하여 50마지기로 넓어졌습니다. 유 씨 내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20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아산 들녘에 기름진 논을 차지했던 큰아들 강봉석 내외는 어찌 되었을까요? 처음 몇 해는 쌀이 넉넉하게 나와 살림이 탄탄했습니다. 최 씨는 잔칫날에 유 씨를 보면 거들먹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소금밭은 잘 되어 가냐고 짠 것 먹느라 배탈은 안 나냐고. 그러나 유 씨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봉석 내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산 들녘은 원래 가뭄이 들면 취약한 지대였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원이 멀고 수리시설이 허술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기나긴 가뭄이 찾아오자 아산 일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봉석은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동분서주했지만 모내기 시기를 맞추지 못한 논은 결국 반 이상이 황폐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을의 때 아닌 홍수가 겹치자 남아있던 논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봉석은 땅을 담보로 빚을 내었다가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논 문서가 빚쟁이 손에 넘어가고 창고도 팔아야 했습니다. 읍내 기와집마저 저당 잡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소금 밭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땅 자체가 허망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강봉석은 결국 유 씨 집안을 찾아와 억지를 부렸습니다. 유 씨의 염전이 형 것이기도 하다며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강만복의 유언을 뒤엎고 소금 땅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기름진 논이 좋다며 동생 내외를 비웃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동생의 소금밭을 탐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관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강봉석 내외가 강만복이 유언을 남길 당시 이미 병으로 정신이 흐렸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산 관아의 마당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 씨는 차분하게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강만복이 살아생전 손수 적어둔 토지관리 문서와 일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지에는 태안소금 땅에 대한 기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땅의 지층 변화를 관찰하고 갯물의 성분을 직접 맛본 기록,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이 가치를 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적어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출신답게 강만복은 소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을 가진 며느리에게 이 땅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일지를 꼼꼼히 읽고 나서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강봉석을 향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지를 보건대 강만복은 임종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했던 것이 분명하오. 오히려 그대는 아비의 유언을 무효라 하며 아우의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니 이는 무고이자 폐륜이오. 강봉석에게는 곤장 15대와 무고죄에 따른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봉석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지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말을 했다며 염전 어딘가에 별도의 재산을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유 씨의 동의하에 한번 살펴보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유 씨의 염전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수로 아래 깊숙이 묻힌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금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손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강만복의 유서 한 통이 나왔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이 내린 소금 땅이다. 나는 젊어서 소금 장사를 하며 소금 한 알 한 알이 사람의 목숨을 지탱하는 것임을 알았다. 이 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 그에게 다음을 물려준다. 상자 안에는 유서 외에도 태안 인근 갯벌 스물 맞이기의 땅 문서와 서산 장터 인근 점포 2칸 문서 그리고 엽전 꾸러미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봉석이 직접 파낸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상자를 들어 유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만복이 이 상자를 소금 땅에 숨긴 것은 이 땅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남기겠다는 뜻이 분명하오. 하물며 그 상자를 직접 파낸 것은 강봉석이니 스스로 아우에게 드릴 유산을 찾아드린 셈이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씁쓸한 얼굴로 강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봉석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땅도 집도 체면도 모두 잃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작은 초가를 얻어 살며 품상리를 찾아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배가 너무 고파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싶어 결국 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 씨는 최 씨를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밥상을 내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염전에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소금 창고를 관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봉석은 유 씨의 염전에서 소금 창고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처지가 너무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소금 창고 앞에서 흰 소금이 쌓이는 것을 보고 연부들이 새벽부터 나와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강봉석은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봉석은 오래된 아버지의 일지를 빌려다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소금밭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목숨을 지탱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땅을 보는 눈은 겉이 아니라 안을 보는 눈이다. 강봉석은 오래 그 구절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 땅을 지키셨던 이유가, 그리고 유 씨가 이 땅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유 씨의 염전은 해마다 번성했습니다. 소금 창고가 5채로 늘었고 인근 마을 사람들이 유 씨 염전 덕분에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흉년이 들면 이웃에게 소금을 내어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값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인심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터에서는 태안 소금이라 하면 알아주었고 멀리 한양 상인들도 태안까지 소금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강만복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았다면 아마 빙그레 웃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일생 배운 것 즉 소금 한 알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며느리 유 씨를 보며 넓은 기름진 땅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좁은 소금밭도 사람의 손이 닿으면 온 고을을 먹여 살리는 보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진짜 눈 밝은 사람은 남들이 버리는 것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혼자 쥐지 않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